내 이름은 말순이, 이말순입니다. 순이네 곰탕을 일군 사장이죠. 제 재산은 500억 원. 하지만 그런 돈은 당신 같은 쓰레기들에게는 10원도 줄 수 없어요. 500억 자산가였던 저는 사랑하는 손주 도윤이를 보러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뒷좌석엔 한우 세트, 명품 백화점 쇼핑백이 가득했죠. 손주와 며느리에게 주려는 선물이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차를 세우고 선물을 직접 들고 올라갔습니다. 12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흘러나왔죠. 그런데 현관 앞에 다다르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며느리 지영이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빠 걱정 마. 그 노인네 혈압약이랑 수면제 섞어 먹이면 돼.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서 요양원에 쳐넣으면 끝이야. 죽기만 하면 공장 500억은 다 우리 거잖아. 저의 손은 공중에서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들고 있던 한우 세트가 미끄러질 뻔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어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가쁜 숨을 삼켰습니다. 7년 동안 어머님 부르던 그 입에서 제 죽음을 계획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머릿속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지만 동시에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죽는다. 도망치면 재산을 뺏긴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증거가 없다. 그 순간 방법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버리면 나를 죽일 이유가 사라지겠구나.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1층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재활용 수거함에서 낡은 점퍼 하나를 꺼냈고 누군가 버린 구멍난 슬리퍼도 집어들었죠. 입고 있던 비싼 캐시미어 재킷을 벗어 뒤집어 입고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뜨렸습니다. 거울이 없어도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제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마지막으로 손가락에서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 양말 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명품 시계는 핸드백에 숨겼죠. 500억 자산가에서 빈털터리 거지로 추락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분이었습니다. 다시 12층으로 올라가 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마루에 엎어지며 통곡을 시작했어요. 아이고 지영아, 나 망했다. 사기당해서 공장이고 집이고 다 날렸어. 빚쟁이들이 쫓아온다. 문 좀 잠가라. 며느리 지영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반가움은 순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평가의 눈빛으로 저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죠. 망해요? 500억이 다 날아갔다고요? 노망 나셨어요? 진짜야. 도장 찍은 게 위조 서류였어. 다 털렸다니까. 지영은 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현관 안으로 들였습니다. 문을 쾅 닫더니 제 몸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주머니를 털고 핸드백을 뒤집고 허리춤까지 더듬었죠. 진짜 빈털터리네. 숨긴 거 없어? 없어. 차비도 없이 도망 나왔다니까. 저는 바들바들 떨며 연기했습니다. 양말 속 반지가 들킬까봐 발가락에 힘이 다 들어갔죠. 목이 타서 물 한 잔을 달라고 했을 때 지영이 준 것은 찬물도 아까운 듯 먹다 남은 라면 국물이 담긴 컵라면 용기였습니다. 제가 진짜 빈털터리가 되자 드디어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해가 지자 지영은 저를 베란다로 내쫓았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 페브리즈를 마구 뿌려대며 코를 막았죠. 아스판네, 거지 냄새 배니까 거실에 나오지 마세요. 세탁기 옆 시멘트 바닥에 신문지 몇 장이 저의 자리였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뼈를 에웠지만 가슴속에서는 더 차가운 것이 얼어붙고 있었죠. 그날 저녁 퇴근한 아들 민우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영이 먼저 달려가 속삭였어요. 여보, 어머님이 쫄딱 망해서 오셨어. 빚쟁이들이 우리까지 해칠지도 몰라. 민우는 거실 넘어 베란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문지 위에 웅크리고 앉은 저의 뒷모습을 보았죠. 헝클어진 머리, 때 묻은 점퍼. 39년 인생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우가 베란다 쪽으로 한 발 내디딜 듯 했지만 지영이 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데 나까지 힘들게 하지 마.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떨굽시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제 심장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제가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며느리에게 끌려다닐 줄은 정말 몰랐어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인데 망했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이런 대접을 하다니. 저는 너무나 깊이 상심해 추운 줄도 모르고 석상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지옥 같은 첫날이 저물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 집안이 고요해졌을 때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야 저도 살고 무력해진 아들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야속해도 어미는 끝까지 아들을 구해야 하니까요. 이제 저의 처절한 생존과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란다 바닥에 차가운 신문지 위에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했죠. 증거를 모아야 했고 그들을 방심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아침이 되자 지영이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다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습니다. 화면에는 순인의 곰탕 창업주 이말순, 투자 사기로 500억 날려. 채권단 재산 압류 착수라는 기사가 떠 있었죠. 제가 밤사이 강동식 변호사님께 부탁해 흘린 가짜 뉴스였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확확 바뀌는 게 보였어요. 환희와 안도, 그리고 확신이 스쳤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영의 아버지 최달수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들어섰어요. 우리 사돈 어른이 망하셨다며? 내가 위로하러 왔지. 달수는 집안을 휘둘러 보더니 베란다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고물상에서 물건값을 깎는 듯 했죠. 어휴, 500억 부자가 이 꼴이 됐어? 인생이 뭐 있나? 민우와 지영이 출근한 뒤 달수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더니 제가 싸온 보따리를 찢어버린 거예요. 낡은 내복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는 발로 툭툭 차며 혀를 찼습니다. A씨, 진짜 땡전 한 푼 없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제 발끝에 멈췄어요. 양말이 유난히 불룩했던 겁니다. 그 안에는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으니까요. 달수가 손을 뻗어 제 발목을 잡으려는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요. 달수가 인상을 쓰며 현관으로 향하는 틈에 저는 간신히 양말을 더 깊숙이 끌어올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오후가 되어 손주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는 정말 가슴이 미어질 뻔했습니다. 도윤이가 할머니 하고 반갑게 달려오는데 지영이 달려들어 아이를 말 그대로 잡아챈 거예요. 도윤아, 안 돼. 이제 할머니는 거지야. 나쁜 균 옮을 수도 있어. 도윤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6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까지 무안당하고 모욕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가 잠든 뒤 저는 살금살금 거실로 나가 낡은 영수증 뒷면에 볼펜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미안해. 사랑한다. 그 메모를 아이 책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거실을 지나가는데 지영이 아버지 달수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아빠, 빈털터리면 쓸모없잖아. 그냥 내다 버릴까?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보험이라도 들어놨는지 확인해봐. 아니면 이름 빌려서 대출이라도 당겨야지. 그러더니 지영이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과 주사기를 꺼내는 게 보였습니다. 아빠가 준 거 잘 가지고 있어. 이거면 쥐도 새도 모르게 보낼 수 있다니까. 천천히 맛이 가게 만들면 아무도 모른다고. 저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도록 꽉 쥐었습니다. 저 주사기 안에 든 게 저의 목숨을 노리는 독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참아야 했죠. 진정한 절망 속에 있을 때 작은 빛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베란다로 살금살금 다가왔어요. 조그만 손에 우유팩을 쥐고 있었죠. 할머니, 이거 급식 우유인데 할머니 주려고 안 먹었어. 미지근해진 그 하얀 우유팩을 받았을 때 저는 눈물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건 이 어린 아이뿐이었으니까요. 고맙다, 우리 도윤아. 한 모금 마시니 목이 메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쓰디쓴 그런 맛이었죠. 새벽부터 고민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저들이 날 병원에 쳐넣을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죠. 살아남으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위험하지만 완전히 미쳐버린 치매 노인은 누구도 경계하지 않으니까요. 결심했습니다. 광기에 가면을 쓰기로. 다음 날 아침 지영이 출근 준비를 할 때쯤 베란다 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지영 옷장에서 꺼낸 명품 원피스를 뒤집어 입은 채였죠. 얼굴에는 립스틱이 마구 발려 있었고 눈가엔 아이섀도우가 번지더니만. 나 오늘 미팅 있어. 500억 입금하러 가야 된다고. 저는 거실을 활보하며 소리쳤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거 내 옷이에요. 300만 원짜리라고요? 뭔 소리야? 내 옷이지. 오늘 바이어 만나는 날인데 예쁘게 입어야지. 현관으로 달려가는 저를 지영이 황급히 붙잡았죠. 그때 마침 들어선 달수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침부터 뭔 난리야? 조용히 못해? 그가 저를 차려고 발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냉장고 쪽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여보, 어디 갔어? 냉장고 안을 뒤적이다. 지영의 고급 크림을 집어들었죠. 뚜껑을 열어 얼굴에 듬뿍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집 된장이지. 아이고 맛있다. 어머니, 그거 50만 원짜리 크림이에요. 지영의 비명은 아랑곳 없이 저는 크림을 입가에까지 바르며 된장 맛을 보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냉장고 안에 된장통이었죠. 순간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된장통을 움켜쥐고 달수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피부가 왜 이렇게 거칠어? 내가 팩해줄게. 뭐야, 이 노인네가. 달수가 뒷걸음질 쳤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된장을 한 웅큼 퍼서 그의 얼굴에 꽉 문질러 버린 거예요. 으악! 눈에 들어갔어. 달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지영은 구역질을 하며 당황했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저는 재빨리 거실 소파 위에 앉아있는 큰 곰인형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 인형의 눈에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해 받아 온 초소형 카메라를 심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준비해준 것이었죠. 렌즈가 거실 전체를 향하도록 살짝 각도를 돌렸어요. 이제부터 이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기록될 겁니다. 설치를 끝내고 저는 다시 미친 사람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국자 어디 있어? 곰탕 끓여야 해. 손님들 기다린다고? 화장실에서 눈을 씻고 나온 달수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죠. 야, 지영아, 저 노인네 완전히 맛이 갔어. 미친년이야. 지영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뭘 해도 모르겠네. 우리 맘대로 해도 되겠어요.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작전 성공이었죠. 이제 저들은 저를 완전히 통제 가능한 미친 사람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날 밤 달수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그가 코를 골 때 살금살금 다가가 그의 바지 안쪽에 고춧가루를 살짝 뿌려놓았어요. 작은 복수였지만 속이 시원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달수가 그 바지를 입고 나갔다가 30분 만에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돌아와 뛰어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베란다 구석에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오르던 그날 밤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곧 터질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가장 두려운 그날이 먼저 찾아올 것만 같았죠. 며칠 후 지영과 달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둘이 안방에서 속삭이다가 지영이 전화를 걸었어요. 네, 오늘 저녁 7시요. 네, 폐쇄병동이요. 잘 부탁드려요. 제 귀가 번쩍 섰습니다. 폐쇄병동. 드디어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날을 정한 거였습니다. 달수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 밤에 확실히 처리하자.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와. 지영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빠. 이제 끝이에요. 저녁 7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 도윤이는 방에 있었죠. 저는 베란다에서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를 들으며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탈출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렸지만 지금 도망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겁니다. 강 변호사의 도움과 그 고민형 속 카메라에 담긴 증거들이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정확히 7시 5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지영이 문을 열자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어섰습니다. 흰 점퍼를 입었지만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죠. 어딘가 섬뜩한 느낌이었어요. 어디 계세요? 저기 베란다요. 완전히 맛이 갔어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한 남자가 베란다로 다가오며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손에 붙잡히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라고 직감했어요. 증거도 복수도 전부 물거품이 됩니다. 이리 오세요, 할머니. 병원 가셔야죠. 그의 손이 제 팔을 스치려는 순간 저는 몸을 비틀어 힘껏 도망쳤습니다. 부엌을 향해 내달렸죠. 68세의 나이에 이런 민첩함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잡아요. 지영의 비명이 뒤따랐지만 제가 더 빨랐어요. 부엌 서랍을 벌컥 열어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국자를 움켜쥐었습니다. 오지마. 한 발만 더 오면 다 때릴 거야. 국자를 휘두르며 외쳤지만 그들은 잠시 멈춰설 뿐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이 뒤에서 달려들어 제 손목을 꽉 잡고 국자를 빼앗았죠. 힘이 너무 차이가 났어요. 자, 이제 좀 얌전히 갑시다. 양팔이 뒤로 꺾이고 끈으로 손목이 묶였습니다. 저항할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죠. 끌어내. 달수의 명령에 그들은 저를 질질 끌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옆집 문이 열리며 이모 한 분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지영이 재빨리 달려가 사탕 발린 목소리로 말했죠. 아,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서 병원에 모시는 중이에요. 아이고, 그렇구나. 힘드시겠네요. 동정 어린 눈길, 한 번으로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니에요. 나 치매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저는 그냥 미쳐버린 노인네일 뿐이었죠.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맞은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민우가 퇴근하고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묶인 채 낯선 남자들에게 끌려가는 걸 보았으니까요. 엄마? 제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민우야, 전부 다 사기꾼이다. 내 아내가 사기꾼이야. 도윤이 지켜라. 민우는 달려와 남자들 앞을 막아섰죠. 이게 뭐야? 우리 엄마 놓으라고. 환자 이송 중입니다. 비키세요. 무슨 환자야? 우리 엄마 멀쩡하다고. 민우가 한 남자의 멱살을 잡자 다른 남자가 그를 밀쳤습니다. 복도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민우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전문가들에게 역부족이었죠. 그는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민우야. 제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달수가 나섰어요. 사위, 가만히 있어. 내 어머니 미쳤다니까. 좋게 좋게 보내자. 민우가 달수를 노려보았습니다. 피가 솟구치는 눈빛이었죠. 장인어른은 왜 맨날 우리 집에 계시는 거예요? 대체 뭘 꾸미시는 거예요? 달수의 얼굴이 굳어졌을 때 집안에서 도윤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데려가지 마. 아빠, 무서워. 그 어린 목소리에 민우의 눈빛이 확 변했습니다. 아들의 울음, 어머니의 절규, 아내와 장인어른의 수상함, 모든 게 한순간에 연결되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 다시 덤벼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죠. 아들을 지키겠다는, 어머니를 구하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경찰이야? 남자들 중 한 명이 소리치자 그들은 저를 놓아버리고 비상계단으로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야, 어디가? 돈 받아야지. 달수가 외쳤지만 그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제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을 때 민우가 달려와
끈을 끊어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괜찮다. 도윤이는? 집 안에 있어.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고 경찰 2명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분이 보였어요. 강동식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말순 씨.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지영과 달수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열어 민우에게 건넨 것이 보였죠. 민우가 서류를 받아들자 그의 얼굴이 차츰차츰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지영을 바라보며 내뱉은 말은 모든 것을 끝내는 한마디였어요. 최수지, 사기전과 3범, 혼인 빙자 사기. 그 순간 7년 동안의 거짓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영은 부인하려 했지만 강 변호사가 내놓은 그녀와 전 남편의 결혼사진 앞에서 모든 변명은 무력했죠. 달수는 전과 7범의 사기 전문가였고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아들의 재산을 노린 냄새나는 함정이었던 겁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7년의 거짓된 결혼 생활이 끝을 고했어요. 경찰이 지영과 달수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동안 저는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죠. 그의 시선은 거실 소파 위에 앉아있는 고민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건 이제서야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수갑이 채워진 지영과 달수가 끌려나간 후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강동식 변호사는 이제서야 진짜 일이 시작된다는 듯 거실 중앙에 섰어요. 그의 시선은 소파 위에 앉아있는 커다란 고민형으로 향했죠. 잠깐만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가 고민형을 집어들더니 눈 부분을 살짝 떼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반짝이는 초소형 카메라 렌즈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지영과 달수의 얼굴이 또 한 번 굳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강 변호사가 TV를 켜고 카메라에 저장 장치를 연결하자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달수가 제 보따리를 잭나이프로 찢는 장면, 지영이 부엌에서 주스에 하얀 가루를 타는 장면, 그들이 소파에 앉아 빈털터리면 내다버릴까? 라고 속삭이는 장면, 그리고 달수가 가짜 법무사를 데리고 와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위협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경찰관들의 표정도 엄숙해졌습니다. 영상 속 지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이거면 쥐도 새도 모르게 보낼 수 있어. 그 말이 이렇게 적나라한 증거로 돌아올 줄은 그녀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영상이 끝나자 저는 천천히 양말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반짝이는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하늘 높이 들었죠. 지영과 달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10억이 넘는 반지야. 난 첫날부터 양말 속에 숨기고 있었지. 그럼 진짜 빈털터리가 아니었어요? 당연하지. 저는 지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말순이야. 순인의 곰탕 창업주, 500억 자산가. 너희 같은 쓰레기들한테 속을 사람이 아니지. 지영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지만 이제 그 어떤 연기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들을 데리고 나갈 때 달수는 마지막으로 발버둥을 쳤죠. 이말순 난 기 못 봐. 내가 가만 안 둬.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래, 두고 보자. 감옥에서. 문이 닫히고 진짜 끝이 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강 변호사와 함께 경기도 외곽에 있는 순인의 곰탕 공장을 찾았어요. 새벽부터 불이 켜져 있고 트럭들이 오가는 소리가 활기찼습니다. 그 중에서 한 남자가 박스를 나르며 땀을 닦는 모습이 보였죠. 바로 민우였습니다. 1년 전 그가 무릎 꿇고 약속했던 대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었어요. 창업주의 아들이 아니라 박민우 사원으로. 그가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가 저의 집을 찾아왔어요. 손에 하얀 봉투를 쥐고 있었죠. 엄마 이거?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부장됐고 첫 월급이에요. 엄마한테 드리려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요. 저는 그 돈보다 아들의 다잡힌 손과 그 눈빛이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바보 같은 놈, 네가 써야지.
아니에요. 엄마가 받아야 해요. 엄마한테 진 빚 평생 갚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민우의 손이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박스를 나르고 트럭을 모는 동안 생긴 굳은 살 때문이었죠. 그 손을 꼭 잡았을 때 비로소 진짜 아들을 되찾은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 후 도윤이의 학교에서 학예회 초대장이 왔습니다. 강당에 나란히 앉아 무대를 바라보는데 8살이 된 도윤이가 당당하게 무대에 올라갔죠. 그의 발표 제목은 우리 할머니였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해요. 작년에 무서운 일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다 해결했어요. 할머니는 곰탕을 제일 맛있게 끓여요. 나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할머니 사랑해요. 도윤이의 또렷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 앉은 민우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무대 위에 도윤이가 저를 보며 크게 손을 흔들었죠. 할머니, 나 잘했지? 저도 최대한 크게 손을 흔들며 웃어 보였습니다. 저 아이를 위해 버텨냈고 지켜냈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치욕을 이겨낸 보람이 이 순간에 다 있었죠. 그로부터 한 달 뒤 저의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식탁에는 말순이표 곰탕 냄비가 올려져 있었고 둘러앉은 사람은 저와 강 변호사, 민우, 도윤이 뿐이었어요. 따뜻한 김과 함께 퍼지는 곰탕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먹어라. 할머니가 특별히 끓인 거다. 도윤이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최고야. 민우도 국물을 마시고는 오래도록 눈을 감았죠. 어릴 적 제가 해주던 그 맛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1년 전에 이맘때 이 집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웃음소리로 가득한 진짜 집이 되었죠.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잃으면 끝이야. 저는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난 내 진짜 보물들을 지켰다. 옆에서 국물을 마시던 도윤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할머니, 뭐라고 했어? 저는 그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도윤이 많이 먹어. 식탁 위 따스한 조명 아래 4사람의 웃음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온 것처럼. 결혼식 날, 강동식 변호사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 반지는 제가 양말 속에 숨겼던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생사의 기로에서 저를 지켜준 그 반지였죠. 그는 저를 위해 새롭게 다듬어 준비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젊은 날처럼 반짝였어요. 말순 씨, 이제 남은 인생, 곰탕 말고 사랑도 끓여보시죠. 저는 그저 피식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 단출하게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그날 저녁 민우와 도윤이가 새로 시작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우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또 하나 들려 있었죠. 엄마, 축하해요. 그리고 이거. 봉투 안에는 공장의 새로운 확장 계획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1년간 사원으로, 부장으로 땀 흘리며 배운 것들로 만든 구체적인 비즈니스 제안서였어요. 숫자와 도표가 빼곡했지만 그의 정성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런 계획서였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엄마. 이번에는 제가 지켜보고 싶어요. 아들의 눈을 바라보니 더 이상 그때의 우유부단함은 없었습니다. 확신과 책임감이 가득 찬 눈이었죠. 도윤이는 할머니의 드레스를 보며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예뻐요. 고맙다, 우리 도윤아. 그러고 보니 도윤이도 많이 컸습니다. 무서워하던 그림을 그리던 그 어린아이가 이제는 학교에서 태권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더군요. 할머니를 지킬 거라고요. 며칠 후 구치소에서 면회 신청이 왔습니다. 지영이었죠. 민우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저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지금 그녀의 할 말이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유리창 너머에 그녀는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만이 유난히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죠. 왜 오셨어요? 날 더 조롱하러? 그냥 네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지영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울거나 사정하지 않았어요. 아빠랑 여기서도 싸워요. 전부 아빠 탓이라고. 저를 이렇게 만든 건 아빠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했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도끼 같은 것은 사라지지 않았더군요. 자기 안의 증오를 아직도 남에게 전가시키고 있었죠. 난 아무 말도 할 게 없네. 네 인생이야.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도윤이는요? 행복해. 우리 모두 그렇고.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녀와의 인연이 영원히 끝났음을 알리는 것만 같았죠. 후회나 연민 같은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길을 포기할 수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시간은 평온하게 흘러갑니다. 아침이면 공장에 들러 민우의 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강동식 변호사와 산책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죠.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변호사이지만 제 앞에서는 유달리 서툰 구애를 계속합니다. 때론 어색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에요. 도윤이는 주말이면 꼭 우리 집에 놀러 옵니다. 그는 이제 할머니 곰탕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법을 배웠고 학교 친구들에게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이제 공포 대신 자랑이 가득 차 있었죠. 어느 날 민우가 공장에서 가져온 시식용 새 제품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요즘 젊은 직원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어요. 자신이 헛되이 보낸 시간들을 그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도우는 것이라고요. 엄마가 그때 절 믿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들을 믿어주고 싶어요. 그의 말에서 저는 비로소 안심이 됐습니다. 아들은 이제 혼자서도 훌륭히 설 수 있을 만큼 자라났습니다. 그날 밤, 강 변호사와 함께 집 앞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가을 밤하늘이 참 예뻤죠. 말순 씨,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 뭔데요? 그때 달수놈 얼굴에 된장을 발라줬을 때 카메라에 제대로 담겼으면 좋았을걸. 그 표정이 정말 귀중한 자료였을 텐데. 저는 그만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그도 참 변호사답게 증거를 아쉬워하더군요. 그런 건 머릿속에 간직하는 게 더 오래가요, 변호사님.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도 제 손처럼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간직한 손이었죠. 하지만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우리 집 현관에 도착했을 때 민우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도윤이를 데리고 잠깐 들렀다 가는 길이었죠. 도윤이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운동회 있어요. 꼭 오세요. 약속. 그래, 꼭 갈게. 약속.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그날의 생각이 났습니다. 차가운 베란다 바닥에서 손주의 우유 한 모금으로 버티던 그날. 그때의 저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웃음소리 가득한 평범한 저녁이 올 줄은. 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들어가시죠. 날씨가 선선하네. 네, 들어가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안은 이제 진짜 제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채운 공간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채워진 공간이었죠. 보물은 결국 따뜻한 식탁과 기다려주는 사람들과 지켜낸 평온한 일상 속에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은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것입니다.